때묻지 않은 자연이 살아 숨쉬며 굽이굽이 골짜기마다 절경이 펼쳐지는 지리산.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이 산엔 무시무시한 야생동물이 많다는데요.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살쾡이, 삭종류도 있고 그리고 멧돼지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가끔씩 곰이 출몰하더라고요. 여기는 산이 깊어서 진짜 무시무시한 놈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저기 위에 올라가면 커다란 상어가 있어요. 에이, 무슨 산속에 상어가 있어요. 이 길 따라 쭉 올라가 보세요. 가보시면 알잖아요. 가보세요 한번. 아니 이 무슨 황당무계한 얘기일까요? 일단 속는 셈치고 마을 주민이 알려준 대로 상어를 찾아 나선 제작진. 오셨습니까? 아니, 여기 상어가 있다 그래서 왔는데요. 예, 상어 있습니다. 진짜 상어가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상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안에 상어가 있다고요? 건물 안에 들어서자 뭔가를 하고 있는 한 남자 발견. 가까이 가보니 수조 안에서 큰 물고기와 흰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게 무슨 물고기예요? 이거는 상어입니다, 상어. 철갑상어. 힘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이게 힘이 엄청 좋아요. 크기가 엄청난데요? 네. 이제 얘네는 한 7살 된 애들이에요. 7살? 네. 이게 다 큰 건가요? 아니요, 얘네들도 아직 덜 자란. 아니, 덜 자란 거예요. 얼마나 크나요, 쟤네들이? 이 종 같은 경우는 다 자라게 되면 6m, 7m까지도 크고요. 실제로 몸무게도 1톤 이상 나간 애들도 보고된 적이 있다고 해요. 힘이 장사인 녀석들과 동고동락 중인 이 남자. 이야. 13년째 지리산 정상에서 거대한 철갑상어를 키우고 있는 이수한 씨를 소개합니다. 동이 타오는 이른 새벽. 해발 700m에 위치한 수한 씨의 양어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철갑상어를 키우는 수십 개의 수조를 손전등을 비춰가며 꼼꼼히 살피는 건데요. 어떤 거 위주로 확인을 하세요? 이제 죽은 개체는 없는지, 폐사는 없는지, 그리고 기계는 잘 돌아가는지 그런 거 확인 다 하고 있어요. 철갑상어는 산소 결핍을 잘 일으키고 수온에 예민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물에 수온과 설비를 꼼꼼하게 체크해줘야 한답니다. 철갑상어가 총 몇 마리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 양어장에 보유하고 있는 개체수는 총 38,000미를 보유하고 있어요.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실제로 모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에서 여기 와가지고 미래 가치 평가를 했는데 한 업체가 향후 10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지표로 계산한 게 있어요. 저희가 지금 나왔었던 게 약 7천억 가치 정도는 나왔었어요. 철갑상어 38,000마리의 가치가 무려 7천억 원.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산정된 이유는 바로 철갑상어의 알 때문인데요. 철갑상어는 회유성 어리로 몸 길이가 6m까지 자라는 대형 어종으로 야생에서 평균 100년 정도 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철갑상어의 알인 캐비아는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로 고가에 거래되기 때문에 7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가치 평가가 나온 거라는데요. 야행성인 철갑상어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하루에 2번 먹이를 준답니다. 그런데 사료를 주는데 이상할 정도로 철갑상어의 반응이 없습니다. 보통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면 이렇게 난리법석이 나야 정상인데 말이죠. 그런데 철갑상어는 아무리 먹이를 던져줘도 코빼기도 보이질 않습니다. 얘네들이 입이 다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사료를 주면 다른 물고기처럼 막 수면에서 파닥파닥거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발하고 가라앉아요. 그래서 사료를 주면 이제 밑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만 위에서는 되게 평온한 거죠, 사실은. 일반 물고기와 달리 입이 턱 아래 달린 철갑상어는 태어난 지 3년이 되면 눈이 퇴화돼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면 물 밑에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눈 역할을 하는 더듬이로 먹이를 찾아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먹이 활동을 한다네요. 덩치가 큰 친구들은 바닥으로 치고 들어가서 이제 사료를 많이 먹는데 이제 힘이 조금 약한 애들은 이제 거기에 치여가지고 뜨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안에서도 양육강식이 이제 존재가 하는 거죠. 철갑상어의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는데요. 바로 물 정화 작업.
지금 보시는 이 기계는 드럼 스크린 필터라고 해서 이제 사람도 보면 대변 소변이 배설이 되듯이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네들은 이제 배변에 해당되는 애들만 걸러준 애들이에요. 매일 아침 사료를 주고 나면 드럼 스크린 필터를 이용해 1차로 사람 머리카락보다 두꺼운 이물질을 깨끗하게 걸러낸 물을 다시 커다란 5개의 수조에 모아 2차 정화 작업을 해준다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이제 요거를 바이오 필터라 그러는데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막 물을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생물들이 배설했던 암모니아나 이런 것들을 정화를 시켜주는 거죠. 바이오 필터가 가득한 5개의 수조를 거쳐 2차 정화된 깨끗한 물은 다시 철갑상어가 있는 수조에 공급됩니다. 요게 정화된 물이에요. 아, 쏟아져 나오는 네네. 거? 그 옆에 쫄쫄쫄쫄 나오는 물은 뭐예요? 쫄쫄쫄 나오는 건 이제 지하수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오는 물량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양식수는 말 그대로 정화된 물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보이는 지하수 쫄쫄쫄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이제 수온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보충수 역할을 할 뿐이지 실제로 주로 들어가는 건 모두 다 양식수로만 맞아요. 지하수는 깨끗하지만 용존 산소가 부족한 반면 정화된 물은 미생물과 산소가 풍부해 철갑상어를 키우는 데는 양식수가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시간은 오전 9시. 직원들이 출근하면 수환 씨의 하루 일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뭘 하시는데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셨어요? 좀 수조를 옮겨주는 작업을 할 건데 저 사람도 마찬가지로 뭐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뚱뚱한 사람, 빼빼한 사람 있듯이 얘네들도 한날 한시에 태어난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다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체급별로 맞춰져야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똑같은 이제 사이즈의 철갑상어들이 다 되는 거예요. 철갑상어는 알에서 부화해 성어가 될 때까지 총 4번 정도 수조를 옮겨가며 키운다는데요. 오늘은 큰 철갑상어만 골라 반대쪽 수조로 옮겨줘야 한답니다. 큰 녀석들을 작은 녀석들과 분리해줘야 체격이 작은 철갑상어가 먹이를 충분히 먹고 잘 자랄 수 있다네요. 잘 큰 애들은 어떻게든지 잘 커요, 사실은. 근데 조금 약한 애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더 힘이 세지게끔 덩치가 더 커지게끔 해주는 게 저희 역할인 거죠. 철갑상어는 보통 5년을 키우면 20kg, 8년이 되면 평균 40kg이 훌쩍 넘을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형 철갑상어를 이사시키는 일은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요. 분리 작업이 얼추 마무리되자 수조 안이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물속을 헤엄치는 철갑상어를 자세히 보니 생김새가 조금씩 다릅니다. 상어들 모습 보니까 이 색깔이 다양하네요. 네, 저희가 지금 한 5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어종마다 가지고 있는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무늬 모양이라든지 생김새도 조금 다 달라요. 철갑상어의 종류는 전 세계 20종 이상. 사는 곳도 생김새도 크기도 각기 다 다른데요. 지금 이 종이 베스테르 철갑상어예요. 생김새는 시베리안이랑 비슷한데 이제 굿비늘 쪽에 이 줄이 시베리안보다는 특이하게 한 줄로 색깔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베스터 철갑상어는 각기 다른 2종류의 철갑상어를 교배시켜 만들어낸 어종으로 다른 철갑상어보다 성장 속도가 빠른 게 장점이랍니다. 두 번째 이 녀석은 시베리아 철갑상어. 특징은 이제 코가 뾰족하고 전체적인 몸 색깔이 회색깔. 시베리아 철갑상어는 악조건의 환경에도 잘 살기 때문에 양식용으로 가장 많이 키우는 어종이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 종이 이제 러시안 철갑상어예요. 러시안 철갑상어. 이 종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다이아몬드 무늬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카스피해와 그 주변에 주로 서식하는 러시아 철갑상어는 캐비아 맛이 좋기로 유명해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수한 씨가 들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힘이 좋은 이 녀석은 중국 헤이룽강 일대에 서식하는 칼로가 철갑상어인데요. 실제로 얘네 같은 경우는 다 자라게 되면 1톤 이상도 크게 되고요. 1톤. 1톤. 이야. 아시아에 서식하는 철갑상어 중 가장 큰 칼루가는 최대 5m 이상 자라지만 지금은 거의 멸종 단계에 이른 귀한 철갑상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쁘게 생긴 이 녀석은 나카리라는 철갑상어인데요.
아까 보셨던 러시안 차갑상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주둥이 부분이 조금 달라서 쉽게 구분은 이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구분을 잘 못해요. 이탈리아 철갑상어로 알려진 나카리의 캐비아는 굉장히 귀하다는데요. 독특한 맛과 희소성으로 미식가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답니다. 근데 왜 여러 종류를 키우시는 거예요? 이제 어종별로 만약에 알이 나왔을 때 그 알의 특유의 이제 고유 향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감, 텍스처 그리고 이제 크기 이런 게 전부 다 어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양식업자로서 사실 조금 키워보고 싶은 메리트가 있는 이제 어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철갑상어를 키우는 이유는 좋은 품질의 캐비아를 생산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검란 작업이라는 걸 꼭 해줘야 한답니다. 차갑상어 육안으로 암수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마리씩 다 꺼내서 복부를 미세하게 이제 저희가 절개를 해서 이걸 확인을 해야지 뭐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거랑 동시에 저희가 이제 암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도 일부러 샘플링을 채취를 해서 이게 성숙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까지도 확인을 하고 꿰매줄 거예요. 암컷과 수컷의 가격 차이는 수십 배. 암컷 역시 최소 8년 정도 커야만 캐비아 생산이 가능한데요. 검란 작업은 보통 철갑상어가 5년 정도 자랐을 때부터 시작한답니다. 한참 더 커야 되나요? 알이 굉장히 작네요. 알 사이즈는 잘 나오는데 완전히 과습 단계는 아닌데 이제 과습 단계로 넘어가기 전 얼마나 더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 단계는 됐는데 내년에 한번 또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캐비아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3번 정도의 검란 작업을 통해 알의 성숙도를 체크해줘야 한다는데요. 검란 작업은 철갑상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해줘야 한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는 하는데 대략적으로 눕힌 순간부터는 1분 안에는 다 찍고 그러니까 보고 꼬매는 것까지는 1분 안에 해야 돼요. 배를 절개하고 검란을 한 후 다시 꿰매는 데까지 진짜 1분 안에 마무리가 되는지 시간을 한번 체크해보기란 제작진. 차분한 손놀림으로 검란 작업을 시작하는 수환 씨. 알 크기를 확인한 후 빠르게 마무리까지 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45초. 항상 이 정도 나오나요? 거의 1분 내외 정도로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사실 검란 작업을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알을 가지기 전보다 백가죽이 좀 얇아져서 칼이 잘 들어가져요. 그리고 꼬맬 때도 조금 더 수월하고. 검란 작업을 하면서 꺼낸 알이 성숙된 알일 경우 손가락으로 눌러 탄력이 어느 정도인지 상태를 체크합니다. 눌렀을 때 모양은 변형은 되는데 탱탱볼처럼 살짝 찌그러졌다가 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죠. 탄력 검사를 통과하면 이번엔 알이 얼마나 잘 익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직접 맛을 본다는데요. 이게 어종마다 종류별로 각각 캐비아 맛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이제 견과류 맛이 확 나는 게 있고 어떤 맛은 버터 향이 확 나는 게 있고 맛을 보면 다 아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종류별로 저희가 다 꺼내놔서 만약 테스트해보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작업을 매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제작진의 미션. 눈을 가린 상태에서 캐비아 맛을 보고 철갑상어 이름 맞추기. 안대를 써주십시오. 네. 5가지의 캐비아 중 3가지의 캐비아 맛을 보고 이름을 맞춰야 하는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캐비어입니다. 첫 번째는 칼로가 철갑상어의 캐비아. 과연 맛을 보고 이름을 맞출 수 있을까? 그 결과는 이건 칼루가 차갑상에서 나온 캐비아 같아요. 칼로가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어종에 비해서 알 크기가 커요. 알 크기가 크고 되게 크리미하고 칼루가 같은 경우는 특유의 그 호두 향이 확 올라와요. 향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100%딱 칼루가 차갑상에서 나온 캐비아 같습니다. 첫 번째 정답. 부연 설명까지 정확합니다. 두 번째 캐비어입니다. 네. 두 번째 캐비아는 시베리아 철갑상어.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시베리안 차갑상에서 나온 알인 것 같아요. 약간 버터 향인데 그렇다고 너무 강한 향은 아니고 딱 먹더라도 기본이 되는 딱 중간 정도의 맛이 딱 요 시베리안 차갑상어거든요. 두 번째 시베리아 철갑상어 정답.
이번엔 세 번째 캐비어입니다. 세 번째는 낙하리 철갑상어의 캐비아. 맛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는 수환 씨. 이거는 100% 나카리에서 나온 알입니다. 나카리라는 종이 이제 영명으로 치면 이제 이탈리안 철갑상어인데, 이 캐비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제 레어템 중에 레어템이에요. 이 품종이 가장 특이한 게 입에 넣자마자 그 고소함과 견과류의 풍미랑 이 버터 향이 거의 끝판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품종이에요. 그래서 저도 바로 먹자마자 바로 알 수 있게 됐어요. 이건. 세 번째도 정답. 와, 이 정도면 미각의 명인 아닌가요? 이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맞추기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맛을 구분하세요?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세요. 구분을 거의 못 하시는데, 저희처럼 매일 캐비어 작업을 해서 테스트를 보고 이제 어종별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양어장을 운영하는 저희한테는 특권 아닌 특권인데, 이걸 매일 먹어보다 보면 어종별로 품종별로 차이는 무조건 있어요. 일반인들은 먹으면 어떤 맛만 나요? 일반인들은 거의 이제 조금 미각이 좀 뛰어나신 분들은 약간 이제 견과류 맛하고 버터 향을 최대한 좀 많이 느끼시고, 정말 이제 좀 이제 비린 거를 좀 못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첫 표현이 거의 대부분이 똑같으세요. 아, 번데기 맛 난다고. 미각이 예민한 미식가들의 입맛에는 고소한 버터 맛이 난다는 캐비아. 하지만 맛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저 고소한 번데기 맛이 난다는데요. 저는 좀 미각이 좀 예민한 편이라. 과연 우리 담당 PD의 입맛에는 버터 맛이 날지 아니면 번데기 맛이 날지 첫 번째 캐비아의 맛을 봅니다. 맛을 느끼기에 양이 부족했는지 한 번 더 맛을 보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 담당 PD. 설마 이 웃음의 의미는? 살짝 번데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배 PD의 입맛은 번데기였네요. 수환 씨가 지리산에 들어와 철갑상어를 키우기 시작한 게 올해로 13년째. 지금은 캐비아에 관해 국내 1인자를 자부하지만 그동안 고생도 참 많았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다 생물을 좋아해 군 제대 후 부산의 한 수족관에서 아쿠아리스트로 일을 했다는 수환 씨. 그곳에서 철갑상어를 알게 됐고 그 매력에 푹 빠져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철갑상어 양식에 도전하게 됐답니다. 남들이 많이 안 하는 어종을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더 매력도 사실 다른 어종에 비해서 너무 컸고, 철갑상어는 10년이라는 생활을 꾸준히 키워야 되고, 그거를 이제 한 번도 사고 없이 그만큼 키워낼 자신이 없으면 시작도 못할 어종 중에 하나가 철갑상어였거든요. 아쿠아리스트로 생활한 경험이 있었기에 철갑상어 양식 또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저 고생 얘기하면 진짜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데, 야생 동물들이 하도 양어장으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수달이 들어와서 이 조만한 철갑상어들을 다 이제 물어 죽이는 거예요. 잡아먹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자연재해도 사실은 많이 일어났었어요. 태풍 볼라벤 때 사실은 벌써 이제 한반도를 다 지나갔었는데, 그때 고리되다 보니까 갑자기 확 돌풍이 불었는데 다 통째로 양어장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뭐 기계면은 그냥 갖다 팔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붙어오는 세월도 있고 그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 부족과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철갑상어를 잃어야 했고, 그럴 때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13년을 버텨 오늘까지 왔답니다. 오후가 되자 수환 씨가 이번에는 철갑상어를 트럭으로 옮길 준비를 하는데요. 이제 검난 작업 끝내서 이제 캐비어 작업할 기체, 이제 철갑상어를 들고 이제 그 생산 시설로 들고 올라갈 거예요. 검난 작업 후 알이 충분히 익은 녀석들을 따로 보관해 캐비아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알을 채취한다는데요. 운반 작업 역시 스피드가 생명. 철갑상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알이 뱃속에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언제나 서둘러야 합니다. 자, 이제 캐비아 작업을 위해 철갑상어를 싣고 가공 공장으로 이동합니다. 캐비아 작업을 할 때는 위생도 중요하지만
위생보다 더 중요한 게 속도라고 하는데요.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죠. 이게 말 그대로 물고기 알이지 않습니까? 어란이기 때문에 사실 신선도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에어컨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겨울에도 에어컨 다 틀거든요. 그래서 시원한 서늘한 환경에서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신선도나 아니면 제품 질 퀄리티적인 면에서 제일 좋죠. 저희 개봉하겠습니다. 드디어 수년간 정성과 노력으로 키워내 결실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개복과 동시에 커다란 알주머니 2개를 꺼내는데요. 알의 양은 무려 1120g, 상당한 양입니다. 한 8kg 정도 잡으면 그래도 한 1kg 600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조금 지금 이제 시기상으로는 이제 알이 몸에 흡수되는 시기라서 이제 조금 좀 적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알을 꺼낸 후에는 난막을 제거하고 채 문질러 알을 분리시켜야 하는데요. 이때 알이 터지지 않도록 힘 조절을 잘 해줘야 한답니다. 분리된 알은 미리 준비해 놓은 생리식염수로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 알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줘야 하는데요. 이제 알이 다 여물어야 되는데 이제 발달이 다 안 된 애들도 있고 혈전이라고 해서 핏덩어리. 캐비아는 고가의 식재료이다 보니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불순물 제거 작업이 끝나면 이제 염장을 하는데요. 솜을 얼마나 넣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말론소라 그러는데 건조시킨 캐비아 중량의 3% 내지 3.5% 정도만 이제 저희가 저염 방식으로 이제 염장을 합니다. 보통 국내에 수입되는 캐비아는 염도가 8에서 15% 정도로 좀 짠 편. 그래서 수환 씨는 일부러 안 짜고 먹기 좋은 저염 캐비아를 생산한답니다. 염장을 들어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탈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에다 랩을 씌우고 5분 정도 건조를 할 거예요. 이제. 수분이 생기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짧지만 정확한 시간 동안 건조를 한 후 용량에 맞춰 용기에 담으면 캐비아 만드는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최소 8년에서 10년을 키워야 얻을 수 있다는 캐비아. 수환 씨는 5년 전 처음 캐비아 생산할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답니다. 진짜 그동안에 있었던 뭐 고생도 생각도 많이 나고 뭐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못 누렸던 거 이런 거나 아니면 회사 식구들 가족들끼리도 엄청 사실은 이제 힘든 게 많았었는데 그런 게 한꺼번에 사실 다 녹았죠. 수많은 시련에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이 있다는 수환 씨. 그에게는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한 가지 있다는데요. 캐비어, 철갑상어 딱 하면은 독보적인 업체가 기업이 되고 싶어요. 뭐 어떤 물건이 나왔든지 간에 이 제품에 한해서만큼은 제가 전문가여야 되고 이 제품은 이 업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믿고 살 수 있구나 이런 업체가 되고 싶어요 사실은. 20대의 청춘을 바쳐 최선을 다한 13년의 시간. 지금의 캐비아는 이수환 명인이 노력 끝에 얻어낸 소중한 결실인데요. 검은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캐비아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건 명인의 뜨거운 열정 아닐까요?